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어디고 빠르게 나가면 나르게 헤어지세요. 자, 자, 오늘도 돌아온 국제결혼 시간 반갑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와타시 어반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잠깐만. 술병이, 어제 먹은 술병이 여기 굴러다니고 있노? 아, 존나 알코올 중독자 같지 않아요? 까리한다. 그럼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 남자라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일단은. 잠깐만, 어제 술 먹는 게 약간 좀 덜 깼나?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최근 국제결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국제결혼으로 인해 갖고 대리전이 또 열렸잖아. 한국 남자 공무원과 그리고 우즈벡 여자. 물론 우즈벡 여자가 너무 어리긴 했지만,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선 부럽잖아. 그건 사실이거든. 부럽단 말이야. 어린 여자를 향한 남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내가 늙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여튼 간에.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이제 국제결혼 이러면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제 비엔남론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남자는 우즈벡 여자였잖아. 공무원 아저씨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국제결혼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다 보진 않았겠지만 근데 분명히 거대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 트렌드가 변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트렌드가 변하는 건 굉장히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또 국제결혼 여기엔 국제결혼 하기를 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치? 국제결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니까 진짜 술 덜 깬 것 같은데, 씨,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래서, 여튼, 오늘은 그동안의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남자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전체 결혼 대비 비율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몇 년 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전체 결혼 대비, 건수 대비 외국인 결혼이 피크를 찍었던 거는 2005년이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문날인 폐지하면서 조선족부터 이게 우르르 들어왔을 때 있거든. 그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완전 피크를 찍어서 그때가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건물주 중에서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울산인데 울산 삼산동 말고도 달동 쪽에 가잖아. 달동 쪽에 가면 중국인들 아파트 주인이 진짜 많아.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한 역차별도 있죠. 오히려 중국인들이 대출 더 잘 나오고 그런 거는 뭐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어쨌간에 그래서 그때 피크 찍고 국제결혼 그러니까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2015년까지 감소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올라갔는지는 뭐 굳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라 생각해 알았지? 개 같은 김신년들아.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와선 거의 다시 과거 피크 찍었던 지점까지 거의 올라왔어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피크 빡 찍었을 때 그때가 한 12% 정도였거든. 근데 지금 다시 와서 전체 건수 대비 그 결혼 건수 대비 물론 결혼 자체는 박살났지만 근데 그 가운데 내에서 국제 결혼의 비중은 거의 10%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혼 연령대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든 사람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와서는 여가부 같은 데서 뭐 이제 농어촌 형님들 결혼한 거 지원금 막 다 막고 있잖아. 옛날에는 지원도 나름 빵빵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그런 약간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약간 나이만 늙은 아저씨들을 중심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하던 그 트렌드는 점점 젊은 층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요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결혼 나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2030 남성이 늘었다라는 기사로 나왔거든. 이게 2022년 11월이니까 뭐 1년 전이라고 보면 되지, 그지? 야, 그 와중에 신부들 늘씬한 거 봐라, 그치? 그 와중에, 와, 그 와중에 신부들 늘씬한 거 봤어.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결국엔 그런 거야. 이때가 뭐냐면, 그, 국제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였기도 하거든요. 이때 2021년 때라면 코로나 때랑 맞물려 있을 때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신부를 맞은 경우 남편의 연령대를 보자면, 25살에서 29살의 비중이 8.9%, 2019년에. 근데 2020년에는 이게 12%, 2021년에 14.5%까지 올라왔어.
실질적으로 그 30대 미만의 국제 결혼하는 남자가 거의 이제 국제 결혼 내에서 비중이 15%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30세에서 34세는 13%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8%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은 점점 늘기 시작했어. 근데 결혼하는 연령대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늙은 남자들한테는 이게 적색경보야. 왜냐하면 이제 아니 상도도 없는 놈들이랑 어린 새끼랑 어떻게 싸워서 이게 외국 여자들도요 여러분 어린 남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도망간다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이 도망간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그 국적 결혼과 이혼율을 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건수에는 무조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 내가 봤던 그 기준 보면 알겠지만 국제 결혼이 피크를 찍고 더 훨씬 더 빠르게 감사하던 시기 국내 결혼보다 그때부터 내가 그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 그때부터 다 결혼을 해봤는데 전체 국내에서는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약 40%가 나왔어. 이게 절대적으로 40%가 이혼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엔 근데 한 10년 안에 깨지는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 한 30%는 30% 정도 조금 안 되게 깨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한 그 정도거든. 근데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로 보면 이게 한 40% 정도가 나와. 근데 같은 관점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과 이혼을 중국 국적만 놓고 보면 중국은 훨씬 높게 나와. 62%가 나와.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20% 제일 낮게 나왔고 물론 이것도 일본에서 보면 또 달라. 일본 후생성에서 결혼한 통계로 보면 일본으로 넘어간 국제 결혼이랑 한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 결혼의 통계는 또 괴리가 또 있거든. 그런 게 있고 보통 일본으로 넘어가면 남자가 더 이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을 할 거면 일본으로 넘어가지 말고 웬만하면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마지막 한국 그 베트남 여자의 그 도망률은 보게 되면 한국 여자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잘 봐. 숫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똑같이 이혼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율은 정확하게 낮아지게 돼 있어. 한국에서도. 어느 나라를 가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 결혼이라는 거 하나의 로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노래방에 우르르 오면 야 너 나랑 결혼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광속으로 진행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찍었을 때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국제 결혼을 젊은 나이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존나 좋아합니다. 여자들도.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알아서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가장 또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베트남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 조금 재밌는 부분.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베트남론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내가 표를 보여준 게 빠를 것 같아. 표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우선 2014년 대비 2022년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제결혼 건수는 2014년 대비 2022년 낮아졌잖아.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으니까 낮아졌고 근데 국적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보면 2014년에는 4,700명이었어. 근데 2022에는 3,319 줄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물론 되게 재밌는 건 2021년 대비 2022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야. 이게 의미한 건 뭐냐면 그만큼 매칭 센터를 통해 가지고 되는 결혼이 코로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뭐 실질적으로 뭐 베트남이나 여기 이거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우리가 일본 이렇게 얘기한 거 치고는 결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일본도 보면 2014년에 1345명이 결혼했는데 2022년 보면 반토막 났거든 실질적으로. 베트남보단 조금 낫다 그래. 베트남보다도 더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좋아합니다. 뭐 그런 게 맞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결과 레코드로 봤을 때는 반신반의한 부분들이 있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봤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게 첫 번째가 태국이야. 태국은 430명에서 지금 2000명까지 늘어났어. 2022년 기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국가가 늘어난 거야. 기타 국가. 기타 국가가 1800에서 2300까지 늘어났는데 이 기타 국가에 방금 말했던 우즈벡이 들어가 있어.
우즈벡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은 여전히 강세인 건 맞긴 맞아. 강세인 건 맞긴 맞아.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약화됐고, 베트남이 강화된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실제로 더 강화된 거는 이제 태국과 기타 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 국적이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그런 백인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저희 증권사 내에서도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래서 모 부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그분 같은 경우는 품치는 되게 좋은데 약간 생긴 게 좀 우악스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약간 좀 이게 연애에 대한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약간 맹목적인 그런 분노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 근데 그분은 동유럽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 동유럽 여자랑 결혼했거든. 딸이 진짜 이쁘더라. 그래서 그거 보면 느끼는 게 내가 조금 못생겼잖아. 못생기면 여러분 딸한테 미안할 수가 있어. 딸한테 미안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못생겼는데 또 이제 동남아로 섞이잖아. 그러면 더 미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더 미안할. 그러니까 그 이러나 저러나 국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 공무원들도 그렇게 날제를 트는데 여러분 애들 이렇게 뭐 국제결혼 했다 그러면 주변 사회에서 이렇게 다 뒤에서 시킨다니까. 국제결혼에 있어 막 어머 어붕아 너네 반에 국제결혼에 있어? 걔랑 놀지 마. 이러면서 무조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한국의 차별은 외모 차별에 가깝다는 거예요. 외모 차별에 가까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좀 못생겼다 싶잖아. 딸 낳는 게 무섭다 싶잖아. 그러면 유전자를 완전히 개량해버리는 게 좋아. 완전 다른 유전자를 딱 섞어버려가지고 딱 나잖아. 그러면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실제로. 그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아이들 봤을 때도 다량의 유전자가 섞이는 거는 아이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유전자가 많이 섞인 게 되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금 존나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 거의 다 섞인 애들이야. 빌 게이츠도 섞인 애고 유대인 쪽이잖아. 그제 그 섞인 사람이고 그리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리고 코난이라던가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믹스야. 걔들도 믹스가 포텐이 존나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는 베트남을 노는 건 맞긴 맞단 말이야. 베트남 노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수가 있어. 근데 하나 편한 거는 결혼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적어도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원룸에서 살든 뭐하든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성공률을 높이려면 일단 무조건 젊은 나이에 가는 거 첫 번째. 젊은 나이로 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게 좀 다양한 민족들이랑 만나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거든. 방금 말했던 뭐 우즈벡이라던가 우크라이나라던가 동유럽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 오질나게 나고 있잖아.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신나게 전쟁 나고 있는데 여자들은 도망치고 있다니까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딱 잡으면 돼. 알았지? 딱 너 내 여자 같아 해라. 그래갖고 참 이런 거 보면 나 한편으로 또 남자들 되게 불쌍하다. 그치? 불쌍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해졌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여자들의 그 뷰지 파워라는 게 무한대로 확장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를 남자들도 이용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영리하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다양한 파이법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파이법을 그 어떤 시대보다 확실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루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최근 국제결혼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줄까? 베트남 여자가 도망갈 확률이 몇 프로인지 이거 알면 깜짝 놀랄 거.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